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34년 전 인권 변호사 시절 도왔던 필리핀 노동자와의 깜짝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을 당했는데요. 그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재심을 청구해 그가 요양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인연이 있습니다. 갈릭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알아봐 주시고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한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갈락 씨 만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다치면 보상을 해주거나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강제로 출국을 시킨 때가 있었는데 RLC 이 소송 이후에 정부 제도가 바뀌어서 일하다 다치면 전부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어요. Hindi po ako pinabayaan unang-una yung ayaw presidente during that time you are my lawyer who helped me during my case there in Korea. 원래 대한민국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당시로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Salamat po. 원래 당시에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렇게 써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소송을 해서 이기는 바람에 이 제도가 바뀐 겁니다. RLC 덕분에 그 RLC의 후배들은 더 이상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와, 이런 외교가 어딨냐고요. 이거는 꾸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이거는 외교가 수십 년간 어디 있어. 꾸밀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말.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고 예. 정말 이거는 감동적이네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외교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중에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완결의 임시 인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박완결의 범행과 수감 생활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완결은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가 중이면서도 계속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박땡결이라는 사람이 있다. 교도소로 애인을 불러 논다더라면서 수사해서 처벌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 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뒤 도망쳤다가 붙잡혔고 2차례 탈옥해 도피 생활하던 2020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에 300억 원 상당 마약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는데 국내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도 박완결에게서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과 필리핀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 사법 절차가 끝나야 박완결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데 다만 양국이 합의할 경우 임시 인도를 통해 형기와 별개로 한국으로 데려와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법무부는 박완결에 대한 인도를 요청했지만 필리핀 정부가 송환을 보류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런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께 이런 공식적인 부탁도 드렸습니다. 정상회의 석상에서. 아는 분은 알 텐데 그 무슨 박땡렬이라고 박광렬 있죠.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던.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징역 60년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임시로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저한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망신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겠죠. 필리핀 입장에서는. 네,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한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와, 나는 이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는 사전 조율을 대부분은 하죠.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상대국의 예고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네. 그쪽에 뭐 반승낙이 됐던 뭐 확정적인 오케이 여부가 됐던 대충은 물밑 작업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얘기를 뭐 꺼내는 그렇겠죠.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 케이스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뭐 확인은 정확하게 안 돼. 박완결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내가 말하면 한국 뒤집어진다. 검사부터 옷 벗는 X들도 많을 것이라며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오혁진 기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만나고 전화도 하고 필리핀 깜빵을 한 5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와. 근데 어쨌든 박광렬이 필리핀 감옥 안에서 마약을 한국과 뭐 일본, 뭐 콜롬비아 조직과 결탁해가지고 유통을 하면서 국내 마약량이 폭증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옛날에 뭐 마약과 전쟁 막 이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네네. 검찰에서도 네.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예, 근데 그 제가 그때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2023년까지 법무부가 한동훈 때예요. 그 송환 신청서를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임시 송환이라는 절차가 있긴 네, 한데 임시 송환으로. 임시로 우리나라에서 재판받게 하고 다시 보내줄게. 그건 사실 좀 외교적인 문제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사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권에서 그거 아주 진짜 네. 그런 게 앞뒤가 너무 안 괘씸해요, 맞네. 진짜. 그리고 경찰은 수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제 박광렬에 대한 마약에 대한 거를. 한국 경찰이. 네. 근데 검찰은 그냥 거의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검에 소속된 수사관이 지금 필리핀에 나가 있어요. 그 박광렬에 통해서 마약을 한국으로 누가 유통을 하는지. 근데 첩보만 듣고 수사를 못 해요. 네. 물론 필리핀 현지 경찰 당국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지만 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이번에 해외 국정감사에서 필리핀을 갔고 캄보디아도 문제지만 필리핀도 한인 대상 범죄들이 많아서 코리아 데스크가 여기 존재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코리아 데스크도 간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법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만 주거나 한국 관련하면 통역해 주는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건드리셨으니까 그리고 이거 범죄 도시에서도 배경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손석구 나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세 번째인가 뭐 거기에 네네. 나와서 저도 탐사 보도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거 그렇습니다. 같고. 네. 필리핀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박완결 참 심각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오혁진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심각합니다. 서쪽에 있는 섬인데 그 섬이 하필 또 그 필리핀에서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파는 관광 코스로 되어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행으로. 그래서 박광렬의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섬만 탈출하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에? 네. 그러니까 리조트네요, 그냥. 네. 진짜 그러네. 네. 와. 핸드폰도 계속 쓰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마약 유통하고 있어요. 와. 그게 무슨 감옥이야? 텔레그램으로 지금도 하나 봐요. 네. 뭐 요즘엔 텔레그램 말고 시그널을 많이 씁니다.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시그널은 수사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한병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조작 기소 설계자들을 국정조사를 통해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녹취록을 언급하며 검찰이 기소권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있다.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분노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검찰 기소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3월 12일 날 그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 있고요. 국정조사 요구서를. 그리고 의결하고 이제 4월 안에 그 국정조사 마무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국정조사 때 박상현 검사 나오셔갖고 거기서 할 얘기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정조사 나오면서 김성태가 한 녹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실을 규명해 보면 이게 조작 수사하고 해유 협박에 의한 그 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다는 것이 저는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검찰에서 뭐 이거를 박상현 검사 자꾸
저게 저런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고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정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를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네. 공소 취소에서 멈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예, 당연하죠. 얘네들 진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심각해 얘네들.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받은 바가 없으니까 아직도 까불잖아요. 다시는 이런 정치 검찰들의 행태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김용민 의원이 아마 그 법안을 이제 발의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월 1일 날 공소청이 이제 출범하잖아요. 그 이전에 검찰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뭐 진실화의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그걸 규명하는 그런 법안을 아마 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런 훌륭하네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해요. 기존의 잘못된 검찰의 행태들은 다 정리하고 네. 새로운 공소청의 출발 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명확히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PER 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현상을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왜 유독 이런 현상들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업들은 대주주 중심 경영과 순환 출자 구조가 많이 소액주주 권리가 약하다는 인식이 높고 대표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적으며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주주환원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구조, 즉 제조업 중심 산업이라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PER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김용남 의원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이라고 할 때 네. P는 이제 주가 프라이스고 B가 북밸류예요. 장부가. 장부가. 장부가인데 PBR이 뭐 1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30년, 40년 전에 취득한 자산, 특히 부동산 같은 그렇지. 거 그 장부가 현실이 반영이 안 돼 있죠. 자산 재평가를 안 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너무 많아요. 이 얘기. 의원님 이 얘기 왜 안 해요? 그래서 아유, 참 사실은 의원님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0.3인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문제야. 사실은 0.1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좋아. 어. 그래서 네. 이거를 자산 재평가가 우리나라는 언제 주로 이루어지냐면 네네네. 그 회사가 팔려. 특히 사모펀드에 팔려. 사모펀드 그러면 팔려. 사모펀드는 이제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주가를 높이고 이제 회사 가치를 높여서 뭐 7년이나 10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거의 예외 없이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뻥튀기가 회사 돼. 자산이 뻥튀기가 아니고 제대로 평가가 되는 거지. 제대로 돼. 지금 거의 현실가에 가깝게 재평가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여러모로 시끄러운데요. 당권파인 장해찬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등판하면 또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당원들 기류가 그렇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시장을 수성하면 장동혁 대표는 총선까지 연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김용남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긴 했는데. 근데 지금이 가장 엉망인 건 맞는 거예요. 그건 맞죠. 가장 최악. 아니 왜냐하면 지금은 같은 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도 지도부를 향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결과의 책임은 꼭 져야 돼. 그때 가서 딴소리 하면 하지 마. 안 돼. 그것만 약속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너가 보니까 6월 지방선거는 무조건 망치는데 오케이 내가 그것까지는 오케이 인정. 하지만 그때 책임은 져라. 네. 요걸로 가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 책임을 안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 그래요. 네, 왜냐하면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가 참패를 했어. 네. 그럼 통상 이제 당 대표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죠. 남은 임기가 뭐 네. 얼마든 상관없이 사퇴하는 게 정치적인 도리고 그게 다 순리였는데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선거 참패의 책임이 이른바 보수가 단결하지 못해서 졌다. 그렇죠. 그걸로. 그래서 우리 표만 다 투표장에 끌고 왔어도 우리가 이기는 건데 우리끼리 분열해서 선거 참패를 했다. 근데 왜 분열했느냐? 한동훈. 를 비롯해서
나한테 시비 걸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다든지 뭐 전륜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분열주의자 때문에 선거를 진 거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표 임기를 계속하고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분열주의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쫓아야 된다. 또 응징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제발 참패하면 거의 참패할 것 같거든. 참패하면 제발 물러난다고 약속은 좀 해주라.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